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그룹 원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방송의 진행을 맡게 된 포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대 지금 얼굴로 살기, 이 둘 중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영화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서브스턴스는 이 중 얼굴 랜덤 돌리기를 선택한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신체를 조각조각 내어 각자의 부위에 완벽한 기준을 부여하는데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외모를 끊임없이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성형외과, 피부과, 화장품에 돈을 쏟아붓고 그 돈은 외모의 또 다른 완벽한 기준을 마케팅하는 데 사용되죠. 서브스턴스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디호러라는 장르를 통해 강력한 반기를 드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온더플로어 7기에 새롭게 합류하신 패널 3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티, 메이, 초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본팀에 새로 합류하게 된 마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집팀으로 들어오게 된 초록입니다. 초록색을 좋아해서 이 닉네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기 디자인팀 메이입니다. 이번에 온더플로어의 2대 메이로 합류하게 되었는데 재밌게 영화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럼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신작 도파보기 서브스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작 도파보기 서브스턴스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들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장르적으로 제가 고어나 호러나 스릴러 이런 걸 좀 못 봐서 내가 과연 끝까지 볼 수 있을까 했지만 볼수록 단순히 공포감을 주기 위한 영화가 아닌 거를 알았고 또 메시지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가서 장르가 취향이 아님에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잔인하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긴장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몇몇 장면에서는 조금 고개를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개가 되게 빠르고 리드미컬한 음악이 계속 나와서 되게 지루할 겨를 없이 봤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바디호러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마가렛 컬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봉 전부터 기다리면서 봤는데요. 정말 취향이었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2번이나 본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저도 몇몇 고어한 장면들 때문에 좀 아찔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이 결말을 향해 좀 나아가는 이 에너지가 인상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래간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영화였는데요. 시원시원한 전개만큼이나 주제의식도 명확한 작품이니만큼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기대감을 안고 방송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마티님, 서브스턴스의 전반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젊은 시절 인기 배우였지만 현재는 태물이 된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진행하는 에어로빅 쇼에서 강제로 하차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엘리자베스는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에게서 더 나은 나를 탄생시키는 약물, 서브스턴스에 관한 정보가 담긴 USB를 얻는데요. 고민하던 엘리자베스는 결국 서브스턴스에 손을 대고 그의 몸에선 더 젊고 아름다운 수가 탄생합니다. 네, 영화의 오프닝 장면에서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위치한 별 모양의 동판을 통해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이 오프닝 장면 보면서 다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오프닝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먼저 이거 시작할 때 이름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이름이 스파클, 반짝반짝 거린다 이런 뜻인데 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을 고정시키고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엘리자베스가 결국에는 되게 촉망 많은 스타에서 퇴물이 되었다 이런 걸 잘 보여줬던 것 같고 그 동판 주변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대사나 점점 금가는 동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물의 쇠퇴를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좀 지나가는 사람이 좀 칠칠맞게 햄버거 흘리잖아요. 네. 이거 보면서 이거 소스가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보셨겠지만 마지막 결말을 보고 오프닝을 다시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이님은 오프닝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너무 인상 깊게 봤고 저는 스파클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별이라는 게 곧 스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의적 의미를 잘 노렸다고 생각을 했고 또 케첩도 저도 피를 은유하는 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상씬을 보면 막 포토월에 서기도 하잖아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대비감을 주는 게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들었고 또 할리우드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잖아요. 그 명예의 거리라는 게.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왔고 얼마나 치열하고 화려하게 살아왔는지를 단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장치였다고 생각을 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이입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오프닝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롱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저는 처음에 이런 할리우드의 명예의 거리를 만든다고 뉴스에서 했을 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거리에 그 사람 이름을 넣으면 결국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과연 유명 인사들은 저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났던 오프닝이었고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닝의 씬이 마지막에 나와서 깨끗하게 케첩이 닦이잖아요. 그게 마치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겪었던 힘든 부분들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 사람의 명성이나 찬란했던 시절만 기억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되게 신선한. 새로운데요? 네. 마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별을 설치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되게 길고 그 과정이 자세하게 보여지잖아요. 그 노동자들이랑 더불어서 나중에 엘리자베스 집을 청소하는 청소부 모습도 배경에 위치해 있지만 눈에 띄게 묘사가 되는데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도 많이 탄 사람이고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아름다워지고 욕망받는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별을 설치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길고 자세히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되게 첫 번째 오프닝부터 해석이 다들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양한데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작품을 보면 엘리자베스에게 서브스턴스의 USB를 전달한 간호사가 등장하는데요. 패널분들은 이 간호사가 엘리자베스의 어떤 점을 보고 체험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간호사 캐릭터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간단하게 병원에 딱 왔을 때 엘리자베스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유명 인사니까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걸 간호사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볼수록 이 간호사가 자기도 서브스턴스를 사용하면서 피해를 봤으면서 이거를 추천을 했네, 진짜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줄 때 It changed my life라고 적힌 쪽지를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처음에 봤을 때 당연히 좋은 쪽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 문구를 다시 비춰주면서 이 쪽지가 나쁜 쪽으로 인생이 바뀌었음을 경고하면서 엘리자베스만큼은 서브스턴스를 사용할 때 균형을 지켜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영화 세계관 내에서 엘리자베스가 왕년에 유명했던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접근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메이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지금 엘리자베스가 사고가 난 시점이 자기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생일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는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근데 막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라고 하는데 반응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엘리자베스가 코너에 몰려 있구나, 지금 스트레스를 완전히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후반부에 재등장했을 때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대사 하나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걔도 너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내가 나를 좀먹는 그 과정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객들한테 말을 하는 동시에 수와 엘리자베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존재로서 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해석을 말하기 부끄러운데 저는 일단 그 인물을 봤을 때 너무 참 잘생겼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울면서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거기서 그걸 보고 서브스턴스 약물을 추천해주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잘생긴 사람이 마음씨도 참 다 가졌다. 착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엘리자베스가 점점 이렇게 좀 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럼 이 인물이 좀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사람들 유인을 해서 실험자를 포섭하는 포섭책이냐 아니면 영업사원이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노파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7일은 너무 길지 않냐, 좀 조심해라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그냥 잘생겼던 이분도 피해자였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서브스턴스를 주사하고 수가 탄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엘리자베스의 눈동자가 둘로 나뉘고 그녀의 척추가 갈라져 그 틈에서 팔이 나오는가 하면 상처를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적나라하고 자세하게 제시가 됩니다. 다들 이러한 연출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영화를 2번을 봤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진짜 눈이랑 귀를 둘 다 가리고 봤어요. 제가 원래 이런 좀 고어한 장르를 잘 못 봐서 그렇게 봤는데 2번째 영화를 볼 때는 이게 녹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좀 자세하게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바늘로 이렇게 상처 꿰매는 거 말고는 별로 징그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약간 이상한 사람. 그래서 저는 징그럽지 않고 되게 신비롭다. 그리고 거기서 좀 나체도 많이 나오는데 되게 성적으로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오히려 좀 프랑켄슈타인처럼 무언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이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고, 바늘로 이렇게 생사를 꿰매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보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면은 이런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혼자 내보았습니다. 마티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수의 탄생이 출산의 은유처럼 느껴졌거든요. 출산하는 과정을 실제로 들어보면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척추로 인간을 낳는 것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럽고 끔찍하다고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되게 잔혹해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해석해보면 만약에 수의 탄생이 출산의 은유라면 엘리자베스랑 수는 모녀 관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딸이니까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 딸은 어머니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 이는 수가 엘리자베스의 척수액으로 삶을 유지하는 걸로 비유가 되는데 어머니는 딸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스스로의 욕망을 이뤄주기를 바라잖아요. 맞아요. 엄마는 딸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꿈꿀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뼈와 살아 아사가 태어나고 자기 노동력으로 키워진 딸이 자신의 존재를 답습하면서 번영을 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걸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박탈감이나 허망함 또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수랑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둘의 갈등이 훨씬 더 잘 와닿아서 저는 출산의 은유라고 느껴졌습니다. 되게 철학적인. 좋아요. 너무 네, 슬픈데요? 너무 좋아요. 슬퍼. 슬픈. 그럼 메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부의 그 피가 낭자한 부분보다 여기가 더 보기 힘들었어요. 뭔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근데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에서 계속 등장하는 문구가 당신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캐스팅을 어찌됐든 2명의 다른 배우를 했고 관객한테는 이 2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걸 납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 캐릭터 간의 일체감을 설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몸 안에서 몸이 나오는 걸 아예 보여주잖아요. 대놓고. 그래서 꼭 봐야 되는 씬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포를 참으면서 봤고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먼저 얘기하셨듯이 전혀 포르노적인 시선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그 시선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나체지만 잔혹하고 고어하게 다루면서 그 시선에 이 영화가 대척점에 있는 영화다라고 딱 포인트를 집어주고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중요했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그 수가 엘리자베스의 등을 꿰맬 때 너무 적나라하고 길게 묘사가 되어서 언제 끝나나 하면서 힘들었던 장면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성형수술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형은 결국에 나의 몸에 칼을 대야 하는 것이고 물론 수술은 의사가 해주지만 내가 만약에 직접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렇게 사람들이 성형을 하겠구나 이렇게 잔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형을 하는 게 서브스턴스 복용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성형을 할 때 새로운 나의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성형을 하듯
서브스턴스를 복용할 때 엘리자베스도 새로운 나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억하라, 당신은 하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변화하길 바랬던 나의 부분도 변화 후의 나의 모습도 둘 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질문을 들을수록 참 뭔가 제가 초라해지는 거 다들 되게 철학적으로 내 영화를 잘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중학교 동창 프레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어느 순간 중학교 동창 프레드를 떠올리게 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저녁 약속을 잡습니다. 준비를 마친 엘리자베스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지만 수의 아름다운 외모가 자꾸 눈에 채이게 되는데요. 결국 그녀는 자기 혐오에 사로잡혀 자신의 얼굴을 마구 쥐어뜯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으로 꼽히는 이 장면, 패널분들은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역시도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그 이유는 조금 슬퍼서 네, 저는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존감이 실시간으로 깎여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슬펐고, 왜냐면 이거는 모두가 한 번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을 때 거울을 봤는데 오늘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옷을 갈아입고 막 화장을 했는데 컴플렉스만 보일 때 한 번씩 있잖아요. 딱 그럴 때가 생각이 나서 되게 슬펐고, 엘리자베스가 바란 그 미적인 이상향이 수라고 생각했을 때 창문 밖의 수를 보면서 점점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는 그 모습이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마지막에 문고리에 왜곡되어 보이는 본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프레드가 전에 우연히 만났을 때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이미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나한테 내 모습은 문고리에 비친 내 모습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오버랩 되면서 되게 슬펐고, 일단 데미모어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제발 그냥 나가자. 그냥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응원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자꾸 그 시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니까요. 하고 뭔가 답답하기도 한데 또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런 맞아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약속은 또 잘 지켜야 되니까. 예의가 아니거든요. 초롱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장면 정말 레전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 본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항상 이 장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메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한 번쯤 다 겪을 만한 경험이라서 다들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을 할 때에도 누군가가 안 나오고 카톡으로 저한테 오늘 자기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나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낸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 그 당시엔 되게 짜증났는데 보면서 얘가 이런 과정을 겪었겠구나 이러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되게 착하시다. 영화가 이렇게 우리한테 공감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네, 또 이렇게 공감이 되는 영화였네요. 마티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첫 번째 관람은 혼자 했고 두 번째 관람은 저희 어머니랑 같이 했는데 엄마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막 슬프다면서 눈물을 막 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훨씬 저보다는 엘리자베스 나이대랑 비슷하니까 그 장면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신대요. 꿈일수록 점점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신 기억이 나고요. 저도 이 영화가 고아한 장면이 정말 많지만 이 장면이 그 어떤 장면보다도 제일 잔인하고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50대 후반이 되시고 나서부터 사진 찍기 싫다. 맞아요. 네, 거울 맞아요. 보기 싫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장면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팠던 것 같고,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젊어서 예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맞아요. 그러게요. 그런 게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엄마도 생각나고 할머니도 생각나고 되게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제가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엘리자베스가 먼저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엘리자베스가 좀 몰락한 스타일이긴 해도 이 평범한 동창생을 만난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나갈 준비를 하는데 되게 이렇게 예쁘게 꾸미더라고요. 이렇게 옷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갈 때마다 자꾸 밖에 있는 수가 자꾸 쳐다보듯이 엘리자베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게
수가 엘리자베스의 컴플렉스를 계속 자극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뭐 화장도 고치고 목에 스카프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안쓰러웠고, 장면을 보면은 얼굴을 결국엔 피 묻은 것처럼 이렇게 립스틱 범벅으로 만들잖아요. 그걸 보고 되게 엘리자베스가 진짜 완전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처음에 데이트 약속을 잡고 되게 생기 넘치던 엘리자베스의 표정과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되게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처연하게 느껴졌던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브스턴스에는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과연 엘리자베스와 수가 어떻게 행동했더라면 이 규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또한 수가 처음으로 규칙을 어겼을 때 엘리자베스는 흉하게 변해버린 손가락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 결국 서브스턴스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손가락 하나에서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애초에 저 규칙을 지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런 말도 안 되는 좀 사기에 가까운 약물인데 저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망가져서 어떤 것이든 매달리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캘린더나 이런데 우리 뭐 약속해요, 이런 거 꼭 지켜요, 쓰거나 각서에다가 우리 꼭 지켜야 돼, 뭐 우리 뭐 일주일마다 바꿔야 돼 이런 거를 쓴다고 절대 뭐 지켜질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애초에 맞아요. 이미 나는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나를 경험을 했는데 과연 이걸 지킬 수 있었을까? 그래서 되게 예정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손가락이 하나 바뀌었을 때도 저는 못 멈췄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가 이미 과거에 엄청난 스타였으니까 관리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손가락을 관리를 하고 돈을 쏟아부어도 결국 이게 바뀌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했을 때 저였다면 아마 그냥 포기하고 수한테 그냥 계속 매달렸을 것 같아요. 초롱님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일단 손가락 변하게 했을 때 수한테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괘씸하다. 아, 그쵸. 이렇게 내 거를 뺏었어? 이런 생각을. 너가 뭔데 내 거를. 이런 약속을 했는데 감히 어겨?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멈췄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서브스턴스에서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멈추는 게 과연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일까라고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판매자는 이 서브스턴스를 사용할 때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용을 중단하는 건 또 다른 옵션처럼 얘기를 하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수를 자꾸 자신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고 엘리자베스는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자신의 예전 모습을 보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그리움을 나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원동력처럼 써야지 너무 그 과거에 매몰돼서 갇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 균형이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망가졌을 때 그 손가락을 보면서 엘리자베스는 너무 이미 멀리 와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손가락 그쵸. 하나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부터라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멈춰버리거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다. 네. 마띠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일단 첫 번째 질문인 규칙을 지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규칙을 못 지켰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브스턴스 자체가 젊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약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 몸에 주사하는 사람은 애초에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익명의 사람이 파는 거고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쵸. 건데 그거를 냅다 주사하는 거는 그 정도의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그쵸. 젊은 육체를 더 쓰기 위해서 하루 정도 균형을 깨트리는 거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제가 여기서 멈출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저였다면은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멈췄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애초에 이거를 주사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냥 하나 변화인 게 너무 무서워서 멈췄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엘리자베스였다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당연히 멈출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은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못 멈췄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포비님이랑 마티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 못 멈췄을 것 같아요.
일단 못 맞췄을 것 같다. 네, 일단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저도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 룰 자체가 서브스턴스 약물 기능에 모순되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왜냐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순리에 따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 시간의 흐름대로 늙어가는 그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순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엘리자베스가. 그걸 어렵게 만드는 어떤 커리어의 실존적인 위협이나 공포감이 이 약물에 손을 대게 한 건데 이미 거기에 잠식된 엘리자베스가 내 늙은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뿐이고 복용할수록 오히려 점점 더 그 깨질 확률이 높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 엘리자베스였다면 손가락이 하나 그렇게 됐지만 이미 규칙이 깨졌잖아요. 얘가 내 말을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네.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늙은 손가락만 남고 전부 다 끝나버린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할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엘리자베스는. 갈 거면 끝까지 가지. 더욱 집착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약에 그 정도 상태였다면 저도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다들 끝까지 가시네요. 네, 서브스턴스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수가 아름다움과 그로 인한 만족감을 얻는 만큼 엘리자베스의 자괴감과 박탈감은 점점 고조되는 전반부였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의 후반부 줄거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수는 엘리자베스가 진행하던 에어로빅 프로그램의 호스트가 되고 그 인기에 힘입어 방송국 최대 쇼인 새해 전야제 출연을 약속받습니다. 바빠진 스케줄과 원래의 육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수는 일주일 간격으로 교대해야 한다는 규칙을 깨버리는데요. 엘리자베스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서브스턴스 사용을 중단하려 하지만 끝까지 수의 육체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분노에 찬 수는 엘리자베스를 폭행해 죽이고 새해 전야제에 출연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가지만 수의 몸도 썩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그는 남아있던 서브스턴스를 몸에 꽂아넣고 또 다른 육체인 몬스트로 엘리자수가 탄생합니다. 그럼 영화 서브스턴스 후반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수는 서브스턴스를 통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패널분들이 느끼셨을 때 그 선택들 중 심리적으로 가장 괴로웠던 선택이 무엇이었나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 토크쇼에 그 수가 나오고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자베스가 요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MC가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자베스의 자리를 이렇게 뺏으셨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가 거기서 엘리자베스랑 자기는 세대도 다르고 한물 같다 막 이러면서 놀린 듯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움의 비결을 묻는 MC의 질문에도 그냥 뭐 나다운 걸 사랑해요, 뭐 감사하세요, 뭐 이런 뭐 교과서적인 멘트를 막 하더라고요. 얄미워요. 되게 얄밉게 막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를 듣는 괴로워한 엘리자베스의 입장이 되게 공감이 됐었고요. 토크쇼 MC가 첫 번째 질문했을 때 엘리자베스가 하던 요리를 멈추고 수의 대답을 딱 기대하면서 TV를 응시하는데 그래도 나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얘도 사람인데 도리가 있는데. 도리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희망을 걸어보는 듯한 표정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수한테 안 그래도 신체를 다 뺏겼는데 인간적인 배신까지 당하는 확인사살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아프게 느껴졌던 장면이었고 이걸 보면서 만약에 여기서 수가 이 TV에서 좀 입에 발린 말이라도 좀 엘리자베스에 대해 존중해주거나 감사해하는 말을 했으면 결말부에 이런 파국이 이루어지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마티님은 어떤 선택이 제일 괴로우셨나요? 저는 손가락 다 다음에 몸이 완전히 이제는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고 나서 엄청 충격을 받은 엘리자베스가 되게 안타깝고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충격을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지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대답을 듣잖아요. 이거를 듣고 이성적으로는 멈춰야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럴 수가 없는 그 모습이 너무 심리적으로 공감이 가면서 너무 괴로웠고요. 그 장면에서 욕실에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면서 이제 그만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계속 되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 바로 뒤에 수가 Control yourself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바로 이어져요. 맞아요. 그게 충격적이면서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포기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소리랑 장면의 대비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심리적으로 제일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메이님은 어떤 선택이 가장 괴로우셨나요? 저는 그 후반부에 종료 약물을 주사하다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결국에 술을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괴로웠던 이유가 그 Control Yourself 얘기하는 것처럼 그 수랑 엘리자베스가 서로의 탓을 계속 그 서브스턴스에 전화를 해서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둘 중 누구도 서로를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혐오가 쌍방이구나. 근데 여기서 혐오가 쌍방이라는 거는 나는 내 안에 이쁘고 젊은 것에 집착하는 그 수 모습도 싫고 또 다 때려치고 나는 막 아무거나 먹을 거야. 폭식하는 그 엘리자베스 모습도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굴레에 갇혀서 어느 모습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다 싫은데 그 종료 약물 주사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굴레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를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끊기 직전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이 그 간절함이 너무 슬프고 또 그 젊고 예뻐야 한다는 배우로서의 강박, 그 여자 배우로서 할리우드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가 또 너무 보여서 그게 얼마나 단단하고 옥죄는 굴레였는지가 확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라서 제일 괴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결심까지 했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게 되게 그니까요. 슬펐던 것 같아요. 초롱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괴로우셨나요? 저도 이제 메이님이랑 똑같은 장면이 가장 괴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손가락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저는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을 심폐소생술 할 때 그때는 정말 너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와버렸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살리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종료하는 약물을 넣을 때도 이거를 넣고 난 다음에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엘리자베스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 육체로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엘리자베스의 생각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어서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수를 살려야만 엘리자베스가 살 수 있다는 게 되게 비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비극적이네요, 진짜. 네. 엘리자베스에게 번호를 준 중학교 동창 프레드, 그리고 수와 하룻밤을 보내는 오토바이 헬멧을 두고 간 남자 트로이. 이 둘에 대한 재미있는 가설이 있는데요. 바로 두 인물과 서브스턴스의 전화번호가 겹치고 그들의 남긴 메모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점을 봤을 때 프레드랑 트로이가 서브스턴스를 사용한 동일 인물이라는 가설인데요. 패널분들은 이 가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저도요. 그런 가설이 있었구나. 저는 그냥 두 인물이 단순하게 수와 엘리자베스의 갈등을 심화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는데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되게 흥미롭고 무엇보다 전화번호가 겹친다는 게 그러면 서브스턴스 측 사람이 아닐까 사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 두 인물이 모두 데이트를 목적으로 만난 인물이잖아요. 그렇네요. 데이트 상대잖아요. 근데 서브스턴스 약물이 더 젊고 예쁜 나를 만들어주는 약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랑 거기서 느끼는 외모의 강박 이런 거를 좀 연관지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묘약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그만큼 내가 연약해진다는 거죠. 초롱님도 이 가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가설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 약간 해설 같은 거 찾아보다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서 너무 많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근데 전화번호가 서브스턴스의 전화번호랑 프레드의 전화번호를 이제 합치면 트로이의 전화번호가 되는 걸 보고 이건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트로이였거나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사람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프레드를 만났어도 자존감이 엘리자베스처럼 낮아진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고 못 사랑해주는데 누구한테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마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은 엘리자베스가 프레드랑 잘 됐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피엔딩은 맞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프레드는 자신의 추한 육체로 엘리자베스를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더 나가서 엘리자베스도 지금 옛날보다 늙고 추해진 상태니까 얘한테 더 이상 끌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거든요. 자신의 젊은 육체로 더 아름다운 시선
시절에 엘리자베스랑 만나고 싶었던 거니까 그 만남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 둘이 만나는 거였다면은 지금 엘리자베스가 추하다고 자기도 생각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 엘리자베스가 더 수렁으로 빠지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네. 저도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볼 때만 해도 프레드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트로이는 사실 전 이름도 몰랐어요. 트로이. 저도 트로이는 제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두 번째 보기 전에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가설이 있는 걸 보고 되게 흥미롭게 느꼈고, 그래서 이 가설을 토대로 제가 영화를 혼자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두 인물이 악마처럼 사용이 된 게 아닌가. 프레드의 경우에는 엘리자베스한테 좀 우연한 계기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호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희망을 주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너가 이걸 주울 정도로 얼마나 낮아지고 망가졌는지 내가 보겠다. 진짜 악마세요? 심판을 했네. 쓰레기인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보겠다 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 데이트 당일날 이렇게 문자도 이렇게 보니까 너는 스타니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을 때 묘하게 좀 긁는 것 같은 거예요. 비꼰다. 막 약 올리면서 긁는 것 같아서 확실히 프레드는 악마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트로이의 경우에도 되게 아까 그 간호사처럼 되게 잘생기게 나온 걸 보고 얘도 뭔가 악마처럼 느껴진다. 잘생겼다고 악마인 건 아닌데 뭔가 악마처럼 느껴진다. 왜냐면은 수가 이게 분명히 몸을 교체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얼굴을 이용해서 자꾸 시간을 더 사용하게 만들고 미인계로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악마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엘리자베스를 만나고 여기선 또 무시하면서 막 이렇게 아줌마 뭐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프레드랑 트로이가 좀 악마처럼 몸을 바꿔가면서 엘리자베스와 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는 몸이 썩어가는 와중에도 새해 전야제에 출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 수의 모습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 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 새해 전야쇼가 마지막 불꽃이라고 느꼈습니다. 수도 좀 짐작했겠지만 이미 엘리자베스와 수는 불균형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이가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분신인 수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신체를 잃고 몬스트로 엘리자수라는 이런 괴물을 만들면서까지 이 쇼에 출연하려고 발악하려는 모습이 저는 내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그래도 화려하게 끝을 내고 싶다. 라스트 댄스를 추고 싶다.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수 본인도 엘리자베스로 인해서 자신이 망가졌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 그녀를 죽여버리고 결국에 그 쇼에 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어쩌면은 수가 둘이 아니고 엘리자베스일 때부터 이 새해 전야제가 소망해왔던 그런 꿈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마지막에 이런 괴물로 되면서 비주얼적으로 잘 드러난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초롱님은 이 쇼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쇼는 허울뿐인 쇼비니스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쇼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쁜 여자들, 나체 댄서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비판하고 있는 쇼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를 보면서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그러게 엘리자베스를 왜 그렇게 무시를 하니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너야 계속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이 같은 거 빠질 때도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균형을 지켰어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됐다. 이게 권선징악적인 이런 생각을. 안타까우면서도 엘리자베스를 저는 주인공으로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쵸. 엘리자베스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왜 자꾸 수만 엘리자베스를 공격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마지막에 이제 수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일찍 차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마티님은 이 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쇼에 나갈 준비를 하는 수의 모습 중에서 이가 빠진 상태로 정신없이 수가 막 도망을 가잖아요. 엄청 큰 드레스 막 이렇게 네. 손으로 잡고, 근데 거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쁜 여자는 항상 웃어야 된다면서 갑자기 하비가 너무 얄밉게 그쵸. 막 웃으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가 말을 못 하잖아요. 이가 빠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입을 다문 채로 애써 웃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하비랑 같이 나타난 주주들이 그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예쁜 여자들은 항상 웃어야 된다는 말이랑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괴하게 웃는 이 수의 모습이 이 쇼가 여성을 인간이 아닌 그냥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그런 쇼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수가 눈물을 흘리고 귀도 없고 이도 없는데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보고 그냥 맞아. 막 그냥 지나가게 하잖아요. 다들 수를 칭찬하고 넌 정말 최고야, 넌 사랑해, 뭐 넌 최고의 스타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또 다른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나면은 엘리자베스를 버렸던 것처럼 수도 언제든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이 수를 더 불안에 미치게 했을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덧붙여서 여기서 새해 전야제 쇼가 모두가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보는 이 방송국에서 제일 큰 쇼라고 초반부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쇼의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게 그래서 이 쇼가 뭐 하는 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왜냐면 거의 막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예쁜 여자가 나온다는 거 외에 이 쇼에 대해서 관객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쇼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부분에 펌필업 쇼인가요? 네.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운동하는 쇼잖아요. 근데 누가 운동을 그렇게 찍는 구도도 되게 관음적이고 의상도 이게 뭐 운동을 하는 건지 뭐 쇼를 하는 건지 쉽게 찍는 걸 보면서 이 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 방송국 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 사회가 이 수한테 요구하는 건 그냥 이쁘고 그냥 좀 섹시하게 보이는 그 모습만을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새해 전야제 쇼라는 그 중요한 쇼에서도 결국 달라진 걸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선 자체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했고 이 쇼 자체가 또 그 사장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하비의 말이나 오디션 대사들이 굉장히 꺼림칙하잖아요. 네. 어머니를 간호하든 오빠를 간호하든 강아지를 간호하든 난 아무 관심 없다. 네 사연엔 아무 관심 없다는 그 말이 결국에 그 여자라는 게 수를 수 자체로 봐주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 분의 해석이 다 뭔가 남다르고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몬스트로 엘리자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몬스트로 엘리자스가 새해 전야제에서 펼치는 피바다의 아수라장, 이게 영화의 클라이맥스로 전 느꼈습니다. 패널분들은 이 장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몬스트로 엘리자수가 영화에 나오는 3명의 등장인물 중에서 제일 호감이었어요. 왜냐면 얘가 저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귀걸이를 하려다가 내 귀가 어딨지 이러면서 잠깐 고민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영화에서 좀 웃음을 터지게 하는 장면이었고 또 엘리자베스 얼굴로 가면을 만들어서 막 접착제로 붙이잖아요. 그런 행동이 뭔가 어린애 같아가지고 뭔가 징그럽긴 한데 은근 뭔가 개그캐고 귀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자스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맞고 그리고 얘가 그 피바다의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는 그냥 고어하다기보다는 카타르시스가 좀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엘리자수는 엘리자베스랑 수가 가진 모든 욕망이랑 자기 혐오, 내적 갈등, 그리고 둘이 하는 갈등, 이걸 모조리 흡수한 존재잖아요. 그 피바다의 아수라장에서 전에 오디션 장면에서 나왔던 저 흉측한 코 대신에 가슴이 달려있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한 그 심사위원이 조롱하는 목소리가 계속 뒤에서 울려 퍼져요. 근데 그 목소리와 함께 엘리자수가 사실 입인지 어딘지도 모르겠는 어떤 부위에서 그 가슴을 막 토하는데 그런 게 마치 너네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것도 좋아하겠네 실컷 봐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호감이었어요. 그냥 엘리자수 화이팅 이러면서 더 해라 더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메이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언급했던 그 새해 전야제 쇼를 완전히 망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피바다가.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수랑 엘리자베스한테 가해졌던 시선에 대해서 지적하고 답답함을 표출한 영화임을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피를 뿜어낸다는 게 결국에 본인 안에 있는 뭔가를 밖으로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분노랑 해방의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언제나 새롭고 아름다운 여자를 기대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보기 힘들어하고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피를 뿌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유로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별로 보기 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초롱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귀엽다고 일단 준비 과정에서는 귀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고데기하고 약간 이런 예쁘게 꾸미고 네, 그런 부분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 이 부분에서는 그 전까지는 수나 엘리자베스가 나왔을 때는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불안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된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그래 오히려 잘 됐다. 빨리 이렇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음도 되게 편해졌던 것 같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너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나의 진짜 모습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속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귀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트리플 악셀 하듯이 막 피를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영화 내내 보면은 꿈처럼도 나오고 상상인 것처럼 나오고 해서 계속 헷갈리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연출 때문에 이 마지막도 상상이 아닐까 저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정말 끝까지 가는 영화구나. 그래서 되게 좋았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몬스트로 엘리자스가 엘리자베스의 사진 붙이는 거.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수가 되고 결국에는 몬스트로 엘리자스가 되지만 결국 원했던 거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거기다가 대사도 난 바뀐 게 없어요 이러면서 뭔가 호소하는 듯한 그런 대사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바뀌고자 했던 엘리자베스가 나중에는 난 바뀐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저는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영화의 마지막 몬스트로 엘리자스로부터 떨어져 나온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명예의 거리 명패로가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환상을 보며 소멸합니다. 패널분들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첫 장면과 같이 생각해봤을 때 수미상관적으로 잘 맞아서 되게 깔끔한 결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비주얼적으로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잘 마무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뭐 슬라임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별을 보면서 이렇게 소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별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멸할 때만큼은 죽을 때만큼은 자신이 이렇게 행복했던 기억을 그 별을 통해서 떠올리면서 사라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이님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 수미상관식 엔딩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또 무엇보다 뭔가 좀 안쓰러웠던 거는 이 사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자기가 진행하던 쇼에서 잘려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나는 다시 오스카를 타고 싶다거나 나는 갑자기 뭐 완전 잘 나가는 감독의 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고 싶다거나 이런 큰 꿈을 꿨던 게 아니라 결국 바란 건 현상 유지였을 뿐인데 다시 그 거리로 돌아가서 결국엔 죽잖아요. 스타의 거리로. 거길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게 되게 슬펐고 또 이 사람이 시간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새해 전야쇼니까 12월 31일이었겠죠? 근데 1월 1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게 그 나이 먹기 무서워했던 그 모든 거에서 그러네요.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서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건 내 커리어가 달린 일이고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비극으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초롱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을 때처럼 TV 속 연예인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연예인 보면서 뭔가 좋은 인생이다. 언제 저렇게 전광판에 걸려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면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계속 시달려야 하는 그런 인생이 있었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되게 안쓰러워졌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 스노우볼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스노우볼을 항상 사람들은 흔들잖아요. 예쁜 게 떨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런 스노우볼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감독의 생각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찬란하게 빛이 떨어질 때의 나도 나지만 그 스노우볼에 있는 것들이 다 내려앉았을 때의 나도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꼭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마지막 씬이었습니다. 맞아요. 초롱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노우볼도 그렇고 그 창문도 그렇고 문고리도 그렇고 뭔가 좀 남다르게 사물을 사용한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마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안 건데 마지막에 청소부가 핏자국을 청소기로 이렇게 싹 치우잖아요. 근데 그때 별을 안 밟고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 장면이 엘리자베스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또 관객도 그렇고 엘리자베스도 그렇고 정말 쉴 새 없이 언제 끝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빨리 전개가 되고 빨리 달려왔잖아요. 그런 관객이랑 영화 속 인물한테 감독이 마지막으로 정말 작은 자비를 하나 베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푹 쉬어라 이런 네, 그런 느낌으로. 1부에서는 서브스턴스의 전반부와 후반부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영화였는데요. 2부에서는 바디호러 장르와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작 토파보기 서브스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서브스턴스의 장면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의 장르, 연출과 배우, 감독 등 영화 외적인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서브스턴스는 바디호러라는 장르에 속하는데요. 패널분들은 혹시 바디호러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셨다면 바디호러 영화에 대한 생각과 서브스턴스라는 영화가 왜 바디호러라는 장르를 택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작년에 개봉한 에일리언 로뮬루스라는 작품을 봤거든요. 이게 바디호러 장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가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면서 되게 좀 기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독이 맨 인 더 다크 감독이어서 서브스턴스보다는 조금 공포스러운데 그 비주얼이나 이런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일리언 로뮬루스와 서브스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건 아마 이렇게 기괴하고 파괴적인 비주얼을 통해서 관객한테 머릿속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때려박는 게 아마 이 바디호러 장르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관객분들이 좀 사이다적인 장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 관객이 42만 명이 봤더라고요. 오, 많이 봤네요. 그래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초롱님 답변해주세요. 저는 바디호러라는 장르 처음 봐봤고요. 그래서 보기 전에 이제 바디호러에 대한 글이나 영상들을 봤는데 이 장르가 성소수자나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와의 괴리감을 공포로 승화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여성의 몸은 엘리자베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조각조각 나서 전시되고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가지지 못한 이중의 존재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다른 호러 장르들이 그렇듯 인간이 가진 불안과 공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도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점에서 바디호러가 사회의 여러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고발하기에 적합한 장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바디호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바디호러 영화를 좀 챙겨봤는데 줄리아 디코르노 감독의 티탄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영화 내용이 어떤 여성이 자동차랑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내용인데 너무 그로테스크해서 보면서 좀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관에 저랑 다른 커플 이렇게 세 명이서 봤는데 보고 나서 그 커플 둘이 갑자기 약간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영화 왜 보자고 한 거야? 이게 대체 뭐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정도로 보기가 힘든 영화였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주인공이 그 금속이랑 기름으로 점철된 자동차랑 인간이 혼종인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 장면이 바디호러 장르에 대해 말씀해 주신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이 여성의 신체에 가하는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고통과 공포를 바디 호러로 승화시킨 것 같았어요.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그 자체인 인간의 몸을 통해서 공포를 자아내는 바디 호러가 인간의 몸을 낯설게 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신선하게 다가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바디호러 영화가 나오면 좋겠다는 바디호러 팬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훈훈하게. 그러니까 샤라웃을 네. 하셨네요. 메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어한 걸 정말 못 봅니다. 저는 태극기를 휘날리며도 굉장히 힘들게 보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바디호러라는 장르가 너무 생소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이 영화가 사실 메시지적으로 엄청 새롭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다른 비슷한 영화도 많은데 왜 꼭 바디호러여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바디호러랑 호러 장르가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다루는 성적 대상화적인 시선을 항상 경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그 신체 이상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괴롭고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장르적으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토감이나 이게 정말 괴롭고 끔찍하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면에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보긴 힘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참 시의적절한 장르를 선택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영화에 등장하는 데비 무어와 마가렛 퀄리는 엘리자베스와 수로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캐스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둘 중 더 인상 깊었던 연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원래 마가렛 퀄리 팬이라 가지고 데미 무어보다는 퀄리 연기를 좀 더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상이 깊었는데 혼자서 자기 외모에 도취돼서 막 거울 앞에서 여러 가지 포즈를 막 취하고 혼자 생쇼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너무 영화에서 예쁘고 매력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잘못된 선택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퀄리 실제 성격이 생각보다 털털하고 막 목소리도 수는 되게 높고 거의 앵앵거린 그런 목소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중저음이고 맞아요. 그런 거에 맞아요. 놀랄 정도로 진짜 완벽한 수가 돼가지고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의 앞으로의 행보가 되게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훈훈하게 또 네, 훈훈하게. 메이님은 어떤 연기가 더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사실 둘 다 거의 처음 보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마가렛 퀄리 연기 중에서는 그 억지로 웃는 씬,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가 네.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은 항상 웃고 다니라는 말 듣잖아요. 맞아요. 너는 뭐 여자애가 웃지도 않니?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 그 울음 참는 그 얼굴이 표현을 너무 잘했다라고 느꼈지만 저는 데미 무어가 조금 더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데미 무어라는 배우는 사실 이름 정도는 다들 알잖아요. 네, 맞아요. 워낙 유명한 배우고 옛날부터 유명했지만 연기로 이렇게 여우주연상 받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그 엘리자베스가 이제 커리어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 그 부분이 실제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성과적으로 보답받지 못했을 때 박탈감을 많이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캐스팅을 진짜 잘했다. 맞아요.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0대 여성이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런 거랑 뭔가 오버랩 되면서 아 되게 신경 써서 캐스팅을 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데미 무어가 워낙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는 다른 작품들도 좀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본인을 내려놓고 인생 맞아요. 연기를 그니까요. 초롱님은 캐스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저도 캐스팅을 엄청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데미 무어나 마가렛 퀄리가 가진 개인사가 엘리자베스나 수랑 연결되는 점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데미 무어 같은 경우에는 연하의 남편 애시튼 커처와 결혼 생활했을 때 커처가 이제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진짜 쓰레기.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상심해서 데미 무어가 전신 성형을 하고 사람들한테 엄청 비난받았는데 이런 삶을 살아온 데미 무어가 이 엘리자베스의 역에 누구보다 잘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수 역할을 맡은 마가렛 퀄리 마찬가지로 90년대 유명 배우인 앤디 맥도웰의 딸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와 수 모두에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로 잘 캐스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브스턴스는 여성 혐오, 자기 혐오, 외모지상주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자기 혐오, 즉 컴플렉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엘리자베스가 이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을 선택한 것도 노아라는 컴플렉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손가락도 막 이렇게 되고 막 하면서 컴플렉스를 되게 부각하는 연출들도 많이 나왔고, 근데 또 인상적이었던 건 엘리자베스가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수를 탄생시켰지만 어느 순간 엘리자베스가 수의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반전이 되어서 엘리자베스가 수에게 막 매달리고 이러는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기 혐오도 맞고, 제가 그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 감독이 얘기하기로 이 영화는 여성이 본인의 신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섹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젊을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고 예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다 주관적인 기준이다. 그렇죠. 그 모든 거는 개인의 자유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맥락에서 여성 혐오든 자기 혐오든 외모지상주의든 타인이 타인을 평가할 때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요구하잖아요. 그 요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모든 혐오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로 귀결이 되는. 그쵸. 그러네요. 초롱님은 어떤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셨나요? 저도 자기 혐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과거랑 계속 비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에서는 외모를 말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 젊은 시절에 뭐 밝았던 나, 쾌활했던 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지만 결국 이렇게 변해버린 나의 지금 모습도 나라고 생각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무엇보다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을 고발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자베스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행한 이유는 이 사람이 외모만으로 삶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가부장제의 억압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하비 와인스타인을 대놓고 암시하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그 쇼비즈니스의 파렴치한 남성 임원진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개걸스럽게 새우먹는 모습, 그리고 맞아.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손도 안 닦고 나가는 모습, 또 막 치석이 잔뜩해서 누런 막 이로 막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 엘리자베스보다 몇 배는 못생긴 사람으로 추한 존재로 그려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엘리자베스마저 너 예뻐야 돼, 너 아름다워야 돼, 잘생겨야 돼 이런 압박을 가하지 않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성한테만, 특히 엘리자베스한테만 외모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온다는 점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한테 가하는 억압, 여성의 자아를 외모로 완전히 환원해버리고 이를 상품화해서 팔고 다른 여자들이 이걸 동경을 해서 따라하게 만들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하는 폭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회 구조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욕망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엘리자베스가 자기 외모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허영심에 찌든 인물이 아니라 욕망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사회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서브스턴스는 고화한 이미지와 과장된 사운드, 리듬감 있는 음악을 통해 시청각적으로 자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잔인하다는 평을 유독 받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너무 징그러워서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엘리자베스가 수가 출연한 토크쇼를 보면서 요리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엘리자베스가 요리책을 보면서 막 요리를 하는데, 이게 내장 요리를 하는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가 닭을 요리하는 게 맞는 건지 술을 요리하는 거나 그쵸. 네. 왜냐면 이게 또 엘리자베스의 비주얼이 너무 좀 마녀처럼 묘사가 돼가지고 너무 기괴하고, 도대체 이 요리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또 엘리자베스가 너무 음식할 때 막 화나가지고 막 맞아요. 튀기기도 하고 막 흘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참 치우기 힘들겠다. 저거를 또 수가 아침 일어나서 보면은 또 수가 치워야 되는데 갈등이 또 심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초롱님은 어떤 장면이 보기 힘드셨나요?
저는 아까 저희 얘기 나눴던 등 꿰매는 씬 그것도 제일 징그러웠고 그 씬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너무 길게 나오고 음. 수가 점점 이제 바느질에 대담해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소름 끼쳐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몬스터 엘리자 수가 다리가 파괴되는 장면도 정말 징그러웠는데요. 이때 이제 수가 받았던 메시지 중에 브레이커 레그라고 행운을 비는 쪽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부러 다리를 정말 파괴되는 장면을 넣은 게 아닐까. 오, 몰랐어요. 라고. 저도요. 네, 저만의 추측입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마티님은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사실 고어하다고 여겨지는 마지막 피바다 장면보다 더 보기 힘들었던 게 하비가 새우 먹방하는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손 안 씻고 나와서 바로 그 장면이 이어지잖아요. 그렇네요. 그 손으로 새우 막 쩝쩝거리면서 먹고 손이 엄청 클로즈업 돼서 보여지는 그 진짜. 사이에 막 양념 끼어 있는 것도 막 보여줘. 진짜 너무 역겨가지고 보면서 맞아요. 팝콘 안 사길 잘했다 아. 이런 생각할 정도로 진짜 음. 소름 돋고 역겨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그 새우 먹방 씬. 제가 구독자였으면 구독 취소했습니다. 먹방 구독 취소. 먹방 구독 취소했고 왜냐면 그 화장실에서 대놓고 뒷담을 맞아요. 깠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어지는 식사 자리인데 음. 앞에 누가 앉아 있든 말든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 입 좀 줄 네.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혼자 막 먹고 사실 엘리자베스한테는 자기의 커리어가 달린 중대사인데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입맛이 있구나 너는 이 상황에 이 생각이 들었고 특히 그 새우라는 게 그 머리도 떼야 되고 껍질도 벗겨야 되고 굉장히 먹는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은유적으로 자기 쇼에 세울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머리를 떼는 걸 그 여자를 자르는 거죠. 자르고 새로 그러네요. 뽑고 이런 과정이라고 재밌게 비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껍질 벗기는 것도 뭐 마찬가지로 노출시키는 거랑 연관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다 떠나서 사운드적으로도 맞아요. 진짜 너무 비위가 상했어요. 맞아요. 진짜 진짜. 역겨워요. 밥 먹고 갔다가 그 부분부터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새우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요. 아쉽지만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패널분들은 서브스턴스를 보면서 함께 떠올리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마티님부터 답변해주세요. 네, 저는 아까 언급했듯이 바디호러 팬으로서 티탄 추천드리고 싶어요. 꼭 봐야겠네요. 바디호러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또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탄 작품이에요. 그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기도 하고 되게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것도 여성 감독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사유를 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내용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메이님은 떠올리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 있으셨나요? 저도 티탄 굉장히 궁금한데 조금 더 내공을 쌓아서 보도록 하겠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명작이라고 추앙받는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이랑 히치콕의 사이코를 오마주한 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빨간 복도를 달려가는 씬이나 특히나 화장실은 대놓고 오마주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두 영화를 보면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또 2019년에 나온 서스페리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못 봤어요. 너무 너무 또 고어할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이제 모성애랑 관련 지어서 여성의 신체를 다루는 새로운 시선이라고 해서 또 보면 좋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초롱님은 어떤 영화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이제 I Feel Pretty라는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서브스턴스를 보면 조금 찝찝하고 먹먹한데 같은 외모지상주의에서 이제 피해를 본 여성 주인공인데 되게 코믹하고 유쾌하게 풀어낸 영화라서 상쾌해지라는 의미에서 추천작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저는 쇼 비즈니스의 이면을 다룬 영화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작년인가요? 그때 개봉했던 영화 중에 악마와의 토크쇼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 영화는 대중을 만족시키려고 생방송 중에 악마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지고 무너지는지를 되게 잘 보여줬고 스포가 될까봐 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서브스턴스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끝장을 보겠다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작품 속에 나온 누군가가 레이저도 쏘고 사람이 날아다니고 피가 이렇게 범벅이 되고 머리가 막 굴러다니고 이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서브스턴스를 재밌게 보셨으면 이 영화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 2부에서는 서브스턴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바디 호러라는 신선한 장르를 통해 자기 혐오와 외모 지상주의, 가부장제를 향해 도끼질을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라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서브스턴스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7점으로 드렁크고요. 7점인 이유는 잔인하다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해줬는데 친구들이 그거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생각보다 네, 맞아요. 약했다라는 점에서 실망시켰기 때문에 좀 깎아보았습니다. 한 줄 평은 여러분의 지금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이다. 이렇게 오, 주고 싶습니다. 너무 좋다. 네. 저도 8점으로 드렁크고요. 한 줄 평은 찐득하고 끈적한 집으로 가는 길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도 10점으로 우와. 드렁크고요. 역시 바디오로 팬은 제 한 줄 평은 욕망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여성성의 도끼질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7점으로 드렁크입니다. 제 한 줄 평은 이 영화를 보고 토끼를 느꼈다면 그건 비단 피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와. 이동진 아니에요? 빨간 안경 쓰고 올 걸 그랬나? 매동진이다. 잘 만든 영화고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맞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장르적으로 너무 취향이 아니어서 3점 뺐습니다. 그래도 추천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영화 서브스턴스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과격한 연출과 막힘없는 전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서늘한 경고를 품고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시인 존 키츠는 죽기 직전 피상적인 아름다움은 영속하기에 생명이 없다는 주제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에 다다라서야 어떤 아름다움도 삶보다 가치 있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인데요. 서브스턴스가 던지는 메시지 또한 외모와 돈과 같은 피상적 아름다움이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에서 가치를 찾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만큼은 거울을 보며 내 몸의 결점을 찾기보단 그 속에 존재하는 영혼의 가치를 발견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진행의 포비, 패널의 마티, 초록 메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